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 주시던 그날이 떠오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짓던 읍내로 이사 나가기 전의 이야기야. 우리 집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 좀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 못할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주 이른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식이고 뭐고 할 겨를도 없이 나를 낳았어. 그냥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능력이 없었기에 할머니가 짓던 농사를 거둘 수밖에 없었겠지. 그 시절 유치원 다닐 무렵 아빠 손을 잡고 읍내에 가면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했고 엄마 손을 잡고 읍내에 가면 이모라고 불러라고 시킬 정도로 나에게 엄마, 아빠란 사람들은 너무나 젊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동네의 아빠 친구들, 그러니까 동네 삼촌들은 죄다 장가들기 전이었기에 내 또래 친구가 몇 없었지. 우리 동네 학교에 한 학급 친구가 겨우 11명이었어. 그런데 그 11명도 저 아래, 요 아래, 저기 너머너머 애들 이렇게 모여서 겨우 채운 숫자였어. 집 근처엔 허허벌판, 첩첩산중분, 친구는 무슨 친구. 허수아비가 내 친구였고 장난감도 없었거든. 마리 인형, 곰돌이, 그런 게 다 뭐야. 진정한 촌년의 장난감은 옥수수 인형 아니겠어? 옥수수 인형 아는 사람 손. 생 옥수수 머리 치렁치렁한 거 따다가 머리 빗질하면서 놀아야 진짜 촌년인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가 심심하던 나에게도 베스트 프렌드라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어. 우리 집에서 내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큰 동네가 하나 있었거든. 그 동네엔 진짜 고래등 같은 큰 한옥이 있었어.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큰 집이라고 불렀지. 나중에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대대로 우리 마을 대지주 같은 가문이 살던 양반집이라고 하더라고. 암튼 그 큰 한옥이 너무 낡고 허물어져서 대공사를 시작했대. 요즘에는 집 공사한다고 하면 건축사무소에서 팀을 꾸려서 막 나오잖아. 그런데 그때는 이름난 목수, 목장 같은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일꾼들을 데리고 우르르 와서 일을 하는 방식이었어. 지금도 다큐멘터리 보면 한옥 공사를 할 때 비슷하게 팀이 꾸려지긴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시절엔 잡일을 하는 사람을 시다라고 했어. 초등학생 티를 벗을락 말락하는 까까머리 소년들이 잡부로 일을 거들곤 했지. 그때가 80년대 후반, 나라 전체가 가난해서 벗어나기 직전이었으니까. 의무교육이 초등학생까지였나? 그랬을걸.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든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았어.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 공사를 한다니까. 동네 코찔찔이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한 번쯤은 그곳으로 몰려가서 목재들이 들고 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 특히나 좁은 동네의 외지인의 등장은 언제나 즐거운 구경거리였거든. 그런데 그런 구경도 하루 이틀이면 재미가 없더라. 큰 집 공사가 끝날 무렵이었을 거야. 대청마루에 벌러덩 누워서 배나 긁고 있었는데 논물 보러 나간 아빠를 따라서 누군가 함께 오더라고. 그 사람을 보니 바로 큰 집 공사할 때 분주히 움직이던 시다였어. 그때 나는 초등학교 입학적이었는데 시다라는 개념을 알 리가 없잖아. 지금에야 말하지만 그때 그 오빠는 그저 거지였어. 왜, 어릴 땐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괜히 좋잖아. 그래서 강아지 새끼처럼 그 오빠의 뒤를 졸졸 쫓으며 신난다 하면서 까불었지. 아직도 기억이 나. 엄마가 여보, 쟤는 누구예요? 했더니 아빠가 한창 바쁘니까 일손 좀 도우려고 사람 좀 사왔다라고 했어. 그 큰 집 공사가 끝나고 인부들이 놀게 되자 아빠는 그 까까머리 소년을 일당 얼마씩 주기로 하고 데려온 거였어. 그날부터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꿀이었다. 늘 혼자 땅에 흙 파내면서 놀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었거든. 일을 마치고 오빠가 돌아오면 내 유치원 숙제도 도와주고 대숲에 가서 대나무 베어와서 연도 만들어주고 들꽃으로 화관도 만들어주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땐 심각하게 못생겨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친절하고 곰살맞게 대하는 오빠가 정말로 정말로 좋았어. 그런데 있잖아. 아무리 어린 나이래도 사람이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같은가 봐. 나는 그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어린 나이에도 오빠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어. 오빠는 어디 살아? 오빠는 이름이 뭐야? 오빠는 왜 손가락이 2개 잘렸어? 오빠는 왜 운동화 꼭 불쳐 신어? 오빠 무릎에 앉아 저렇게 막 떠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오빠 목소리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이름은 초등학생 때까진 기억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까먹었어. 내가 언젠가 그 오빠에 대해서 불현듯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알고 계셨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잊으셨더라고. 다른 건 거의 다 잊었는데 딱 하나 기억에 남은 게 있어. 오빠 손가락이 있잖아. 오른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검지랑 엄지손이 잘려 있었거든. 그때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절단된 손가락을 보고도 모른 척 해줄 매너는 없었나 봐. 그래서 막 물어봤어. 이 손은 왜 잘렸어? 왜 그래? 그랬더니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렸다고 말해주더라고. 그때 나는 정말 천진난만하게 징그러했다고 해. 참, 왜 그랬는지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순진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 오히려 집에 있는 동생들 생각이 난다고. 머리도 다시 따아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엄청 예뻐해줬지.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어나니까. 정말 나는 오빠가 생긴 것처럼 든든했거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 아마 그 오빠가 한 달 넘게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 그 오빠가 집에 있음으로써 가장 좋았던 건 비 오는 날 때문이기도 했거든. 전에는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꼭 비가 오는 날엔 오빠가 우산을 들고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퉁이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사람이 사람을 마중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나는 그때 깨달았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아마 3번인가 마중을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 뭐든지 행복한 때는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 바쁜 여름 농번기가 끝나가자 오빠는 내게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고 나는 며칠을 떼를 쓰며 울었지. 엄마, 아빠는 그러다 곧 말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나는 문득문득 그 오빠가 참 많이 궁금했단 말이야. 하지만 그때 당시 거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던 그 오빠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지. 그런데 있잖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그런 일일까 싶은 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있잖아, 꼭 비가 내리면 창밖으로 눈이 돌아가더란 말이야. 내가 쓸데없이 조숙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가을비가 내리고 그 다음 겨울비가 내리면 나는 어김없이 창밖에 학교 모퉁이에 시선이 닿더란 말이야. 그럼 꼭 거짓말처럼 운동장 끝 열린 교문 앞에 우산을 들고 어깨가 반쯤 기울어진 채 청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오빠가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그럼 나는 너무나 기뻐서 말도 못할 만큼 기뻐서 실내화를 신은 채로 우산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곳으로 신나게 달려갔단 말이야.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려가 보면 항상 그곳엔 아무도 없곤 했지. 그럼 어린 나는 그게 포기가 안 돼서 교문 모퉁이 뒷길도 가보고 비만 내리면 쏟아지는 운동장도 한번 뒤돌아보고 나서야 풀이 꺾여서 그 길로 집으로 울고 가버려서 엄마한테 혼이 나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내가 오빠를 봤다는 말을 하면 할머니고 엄마고 아빠고 간에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제발 그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나를 윽박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그 후로 당분간은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 자의로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했다는 말이 맞겠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대목수 아저씨를 통해서 엄마가 그 오빠의 안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 애가 너무너무 궁금해한다고 언제 한번 집에 들르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보름인가 앓다가 병원에서 객사했다고 해. 그래서 엄마는 어린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비가 오는 날이면 오빠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 하필 집안에 우리 고모마저 신이 씨 언니 어쨌니 하는 상황인지라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잊어버릴만 하면 엄마한테 엄마, 그런데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집에서 일해주던 그 오빠 있잖아. 진짜 보고 싶다. 오빠는 지금 몇 살이나 먹었으려나? 이렇게 물어봤거든. 내가 고등학생 때쯤 되었나? 제법 어른 티가 나자 엄마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랬었다고.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죽은 사람 이야기 자주 하면 좋은 거 아니니. 너도 이제 그만 알고 그만하라고 했어. 물론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아직도 엄마가 조금 원망스럽다. 차라리 어린 나에게 죽음이란 걸 인지시켜주고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오빠에게 인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 이야기 빛의 바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나는 어느 배에서 3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어. 오키나와 쪽으로 항해하고 있을 때의 일이야. 새벽 2시 즈음 평소처럼 배 위치를 해도에 기입하고 배전으로 나와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어. 문득 수면으로 시선을 돌리니 파도 사이로 야광충 무리가 보였어. 야광충은 더러운 바다일수록 많이 보이거든. 그날따라 한가했기에 나는 같이 당직을 서던 조타수에게 슬쩍 말을 걸어봤어. 밖에 야광충이 엄청 많네. 하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수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조차 꺼리더라고. 왜 그래? 라고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 야광충 말이야.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그런 걸 보고 싶지는 않아. 그런 전설도 있구나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나는 다시 배전을 지켰어. 잠시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 순간 수면 전체가 창백한 빛에 뒤덮였어.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해서 완전히 새까맸지. 눈앞에는 한가득 어두우면서도 창백한 빛의 바다가 펼쳐졌어. 우리 배는 그 비단을 나아가고 있었어. 방금 전 조타수가 한 마리 진짜라면 무섭겠다 싶더라고. 나는 다시 한번 배의 위치를 확인할 겸 해도의 위치를 기입하러 갔어. 우리 배는 아쿠세키지마 근처에 있었어. 세 번째 이야기 절벽. 지난 여름 친구들과 셋이서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새벽 4시 10분쯤이었어. 슬슬 잘까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놈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입을 열었어. 아침해를 보러 가자. 나는 자고 싶어라고 대답했지만 다른 한 놈마저 가볼까? 라고 덩달아 신을 냈어. 결국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 위. 등대가 보이는 언덕을 향해 차를 타고 가게 되었어. 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정신으로 멍하니 있자니 서서히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 이윽고 5시가 되어 곧 해가 뜨려는 순간이었어. 친구 중 한 놈이 저기 누가 있는데? 라고 말했어. 뭔 소린가 싶어 나는 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봤어. 그리고 깜짝 놀랐어. 등대 아래 낭떠러지 절벽을 사람이 기어오르고 있었어. 처음에는 암벽 등반인가 싶었지만 이런 꼭두새벽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나와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이상한 광경을 바라봤어.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상한 점을 또 눈치채고 말았어. 처음에는 한 명이 오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수가 5명으로 늘어나 있었어. 그뿐 아니라 절벽을 기어오르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 바닷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 수면 아래서 얼굴이 불쑥 튀어나오고는 그대로 벼랑을 오른 거야. 조금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어. 왠지 위험한 것 같아. 도망치자. 한 친구가 말했어. 다들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기에. 우리는 바로 차에 올라타 그곳에서 떠났어. 그 후로도 2번 그 등대 근처에 갔었지만 그때 말고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본 적이 없어. 그 지역에서는 자살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날 본 게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다만 그 낭떠러지 절벽을 바다에서 기어나온 사람들이 맨손으로 오르는 기묘한 광경은 지금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져. 4번째 이야기 점집.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내 나이가 23, 4 되던 그 시기에는 내 인생의 암흑기였어.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라면 그 100년 동안에 만날 나쁜 인간들을 1년이라는 시가 난에 한꺼번에 몰아쳐 만났다고 할까. 사기, 이간질, 배신, 구설수 등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쓴맛을 참 여러 번 봤어.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경찰서도 들락거렸고. 예술을 전공했지만 정서가 불안해지자 작품 활동이 전혀 되지 않았어. 늦어지는 졸업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생활을 하셨고 그쯤 되니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두 두려워졌어. 길 가다 마주치는 고양이나 참새를 빼놓고 마주치는 인간은 다 부담스러운 존재였어. 길을 걷다 아파트가 보이면 떨어져 죽는 생각을 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내가 치여서 죽는 상상을 했어. 자려고 누우면 잠도 잘 안 오고 어쩌다 잠이 들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매우 현실적이어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 그런 날들이 꽤 여러 달 반복되었을 무렵 지인을 만나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점집 골목을 지나치게 되었어. 지인은 평상시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점을 보자고 했어. 그 당시 지인은 꽤 오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거든.
매사에 의욕이 없었던 나는 점은 너 혼자 봐라. 나는 그냥 있을게. 라고 했어. 점집은 옛날 일본식 상가 건물을 그대로 고쳐 쓰고 있었어. 그곳은 역전 점집 골목으로 대부분의 점집 형태가 비슷비슷했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신당이 보였는데 주인이 없더라고. 날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나오자고 했는데 지인은 한사코 기다리자고 했어. 주인도 없는 신당에서 무려 30분 넘게 기다렸어. 더는 기다리기 지루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도져서 먼저 가겠노라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 지인은 망설였지만 기다린 시간이 아쉬웠는지 꼭 점을 보고 가겠다고 했어. 알겠다고 인사를 나누고 점집을 나서서 한 30m 걸었을까? 저 멀리서 한복을 차려입고 정갈하게 쪽진 머리를 한 중년 아줌마가 걸어오고 있었어. 차림새가 평범하지 않아서 저 아줌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큼성큼 걸어 지나치려는 순간 중년 여인이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지 벌써 기어 나왔어. 라고 하며 팔목을 잡고 왔던 길로 다시 끌고 가는 거야. 사실 끌려가는 동안 이 아줌마가 도를 아십니까나. 다단계 같은 귀찮은 사람은 난일까 싶어 머리가 복잡했어. 그런데 아줌마가 나를 다시 점집으로 밀어넣길래 이건 뭔가 싶었지. 그 당시에는 가정용 CCTV가 흔한 것도 아니어서 꽤 놀랐어. 아주머니, 혹시 다른 곳에서 CCTV로 보고 계셨어요? 지인이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아줌마는 썩은 미소를 날리며 내 장바구니 안 보이나? 장 보다가 쎄 빠지게 뛰어온 거 안 보이나? 늦었으면 못 볼 뻔했네. 실제로 아줌마가 내려놓은 장바구니 안에는 대파며 사과며 이것저것이 가득했어. 지인은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기분이 업되어서 연애가 어쩌고 결혼이 어쩌고 쫑알거렸어. 그런데 아주머니는 조용히 향해 불을 켜더니 오늘은 너 말고 내 뒤에 계집아이 이야기를 듣자며 나를 가리켰어. 그리고는 작은 소방 같은 걸 내 앞에 끌어다 놓고 마주 앉았어. 나는 아무 의욕이 없었어.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 뺨을 찰지게 때리고 지나가도 내가 한 대 맞았구나 하고 다시 갈 길 걸어가는 마네킹처럼. 그때 내 상태가 그랬어. 좀처럼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옆에서 지인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옆구리를 찔렀지만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었어. 아줌마가 나를 유심히 보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리 죽고 싶나 라고 했어. 경상도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인이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어. 아줌마는 아니, 이 처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개미 눈곱만큼도 없잖아. 친구 맞아? 지인 역시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설마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워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나는 지극히 외곽 내유형인지라 고민이 생겨도 내색을 안 하는 타입이었으니까. 그런데 점쟁이 아줌마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오열했어. 내가 기도드리러 산에 갈 때가 됐거든. 그래서 산에 갈 채비하느라고 한참 시장에서 장 보고 있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살쾡이 같은 눈을 하고 날 보는 거라. 사과를 하나 집어들면 사과 옆에서 째려보고 곶감을 집어들면 곶감 옆에서 째려보고 얼른 가라고 등 떠밀어서 진짜 가랑이 찢어지게 뛰어왔어. 너희 할머니가 내 걱정 많이 하셔. 그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이가 각별했어. 너무 연로하신 탓에 자연사로 돌아가셨기에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두고 호상이라며 위로했지만 사람의 죽음을 두고 잘 죽었다 논하는 것이 나는 분했어. 하지만 슬픔은 그때뿐이었고 나는 나대로 대학 생활을 하느라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곧 잊고 살았었어.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이 삐질삐질 밀려 나왔어. 처음에는 뭔가 서러워서 흑흑거렸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만큼 꺽꺽거리며 울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로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어. 살아있는 사람들도 몰라주는 나의 힘듦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더더욱 서러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쎄 빠지게 걸어왔는데 할머니가 내 뒤따라서 걷고 있대. 내 뒤에서 울면서 따라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봤지. 허리는 구부정해서 굽었지. 내 할머니 맞지? 점쟁이 아줌마는 허리를 구부리며 지팡이 짚는 흉내를 냈어. 우리 할머니가 맞았어. 우리 할머니는 나이 50에 산에 땔감 주우러 갔다가 산비탈에서 구른 후에 허리가 점점 굽어졌다고 했거든. 점쟁이 아줌마는 내 손을 감싸쥐면서
힘든 때는 누구에게나 온다. 보니까 너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 더 여리고 깨끗하네. 순진하니까 상처도 잘 받는 거야. 할머니가 내 걱정돼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잖아. 힘들 땐 죽을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먹을 생각을 해야 살아남는다. 시간이 지나 기억을 더듬어 쓴 것이지만 아줌마는 아무튼 저렇게 이야기하며 나를 달랬어. 나는 할머니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정말 할머니가 보이냐고 물어봤어. 할머니는 왜 천국에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냐고. 왜냐면 우리 집안은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야. 특히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 권사님이셨고 제사를 지낸 적도 없고 절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유일하게 나 혼자만 불교인지라 집안에서 상또라이 취급을 받기도 했거든.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애진즉 천당 가셔서 영면하셔야 할 분이 왜? 점집 아줌마는 썩소를 지으시며 나중에 죽으면 내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셨어. 아무튼 할머니가 손녀 걱정에 죽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 복제를 드리려고 지인에게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점집 아줌마는 됐다고 하며 다음에 둘이서 다시 놀러 오라고 복제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생전 처음 점 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하다 나온 거야. 너무 울어서 지인의 부축을 받다시피 해서 나왔어. 어떤 믿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어.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야. 학교에 다시 복학했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정신승리로 버텼어.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알바를 2탕씩 뛰었고 일이 끝나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호프집이나 카페에서 꼭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갔어. 나중에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 지인과 살림을 합쳐 함께 살았어. 그러면서 나는 예전의 김푼수로 다시 돌아갔어. 가끔 그날의 점집이 생각나서 5년 후였나.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갔는데 그 거리가 싹 재개발되었고 새 건물이 들어서며 그 점집 벽시 없어졌더라. 그 아줌마가 무속인이든 뭐든 간에 힘들어하는 어린 아가씨에게 시간을 투자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준 것이 참 고마웠어. 5번째 이야기 황금나무. 그 시절 난 어린 나이였지만 감수성이 예민했던 터라 주변의 작은 일들도 크게 받아들이곤 했어. 특히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시간이 내게는 많은 추억을 남겼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가 늘 해주셨던 황금나무 이야기였어. 할머니는 마을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지혜로움과 따뜻함을 겸비한 분이셨지. 그 분은 늘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나는 할머니가 마치 마법을 부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할머니의 말은 항상 옳았어. 할머니는 저녁 무렵 해가 저물 때쯤이면 늘 나를 곁에 두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이야기는 대부분 전래동화나 민담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어. 바로 황금나무에 관한 이야기였지.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고 해.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마다 나무의 잎이 황금빛으로 변했다고 해.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며 그 빛은 산속 깊은 곳에서도 밝게 빛나 마치 별처럼 보였다고 해. 하지만 그 나무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 그 이유는 나무가 마법에 걸려 있어서. 그 빛을 본 사람은 나무를 찾으려고 해도 길을 잃고 만다고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거나 길을 잃고 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나무의 황금빛 잎을 손에 넣으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소원을 품고 그 나무를 찾으러 떠났어. 어떤 이는 사랑을 찾기 위해, 어떤 이는 부를 위해, 또 어떤 이는 병을 고치기 위해 나무를 찾아 헤매었지.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나무를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전설로만 남게 되었어.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황금나무를 상상했어. 깊은 산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빛나는 황금빛 나무. 그 나무를 찾아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에 어린 마음이 설렜지. 하지만 할머니는 늘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 나무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사람의 마음속 욕심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란다.
나는 할머니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 그저 황금나무를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욕심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욕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단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 황금나무는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일종의 시험이었어. 나무를 찾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길을 잃고 만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가르침이었어. 어느 날 나는 할머니에게 그 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어보았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지. 그 나무가 진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그 이후로도 나는 종종 할머니와 함께 황금나무 이야기를 나누었어.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전해주셨지. 그리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 어린 시절에는 그저 황금빛 나무를 찾아가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할머니는 내게 욕망의 본질과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몇 년이 지나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황금나무 이야기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욕망을 돌아보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피려 노력하고 있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곤 해. 이 욕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할머니는 늘 말하셨지.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깊고 그 깊은 곳에 황금빛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그 나무는 때때로 빛을 발하며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그 빛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다. 할머니의 그 말씀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에 순간에 큰 힘이 되었어. 황금나무 이야기는 나에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어. 욕망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 이야기였지. 그 이야기는 내가 인생에서 여러 갈림길에 섰을 때 나의 선택을 도와주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할머니가 들려주신 황금나무 이야기는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었다는 것을. 그 나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 그 여정에서 내가 찾는 것은 황금빛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이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이야기는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었어. 이제는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황금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빛을 찾도록 돕고 싶어. 이제는 할머니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어. 그 황금나무는 어쩌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황금나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어. 언제나 그 나무를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욕망에 현혹되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려 노력하고 있어. 할머니가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이야기는 내 삶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야. 이 이야기는 내가 할머니에게서 받은 가장 큰 유산이자 내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지. 할머니는 내가 그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셨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나도 내 아이들에게 이 황금나무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할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를 이끌어주는 빛이 되어 앞으로도 내가 걸어갈 길을 밝게 비춰줄 거야. 황금나무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여섯 번째 이야기 사라진 마을의 전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무시무시한 전설에서 시작돼.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 건 그 전설이 단순히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실제로 내가 그곳에 다녀왔고 내가 겪은 일이기 때문이지. 내가 살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래된 숲이 있었어. 그 숲은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전해졌어. 하지만 내가 자랄 무렵 그 마을은 이미 사라진 후였지.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사라진 마을이라고 불렀고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렸어. 하지만 나와 내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에 오히려 호기심이 커져서 그곳에 가보고 싶어 했지. 사라진 마을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중 하나는 오래전 그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는 거였어. 사람들은 그 마을에 무언가 불길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지.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 귀신이 나온다고 했고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는 두려움보다는 모험심을 자극했지. 그래서 어느 여름날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그 사라진 마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우리는 그날이 학교 방학이 시작된 첫날이었고 긴 여름방학 동안 뭐라도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 도시락을 싸서 숲으로 향했어. 숲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어.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길도 없어서 우리는 겨우 발길을 돌리며 나아갔어.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계속 걸어갔지.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어두워졌어. 길은 점점 험해지고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지.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나무들 사이로 드문드문 빛이 비칠 뿐이었어. 그때 우리는 문득 숲속의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차가워진 것을 느꼈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려서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했어.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고 길은 이미 사라져버린 듯했어. 그때 우리는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 같은 것을 발견했어. 오두막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어.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어. 혹시라도 오두막 안에서 길을 찾을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오두막 안은 더욱 음산하고 어두웠어.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어.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이 오래되어 부서질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오두막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한쪽 벽에는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어. 그림은 뭔가를 표현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 낡아 알아볼 수가 없었지.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나는 그림 속에 그려진 무언가를 발견했어. 그것은 바로 마을의 풍경이었어. 그림 속에는 작은 집들이 있었고 그 집들 사이로 사람들이 보였어. 그림 속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웃고 있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의 표정은 무언가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림 속의 어두운 숲속이었지. 그림을 보고 있던 우리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것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았어.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지. 우리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오두막을 빠져나왔어.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 소리가 단지 우리의 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오두막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그 소리가 우리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지. 우리는 그저 달리기 시작했어. 공포에 질린 채 우리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 그때는 뒤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다만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만이 강하게 남아있었지. 우리가 숲속을 빠져나온 것은 기적과도 같았어. 우리는 겨우 숲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멈출 수 있었어.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소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숲속은 다시 고요해졌어.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 마을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마치 우리가 겪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꿈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지. 하지만 그 후로도 우리는 숲에 다시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 숲이 가진 무언가가 우리를 막아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날의 일을 종종 떠올리곤 해. 그 마을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마을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어. 다만 그날의 경험이 내게 남긴 것은 분명히 있어. 그 숲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 후로 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전설에 대해 조사해봤어. 사라진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역사 기록을 찾아보기도 했고, 마을의 노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그 마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 마치 그 마을은 정말로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 누구도 그 마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마을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 이유는 단순히 전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숲속에서 느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 이상의 것을 남겼어.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 그 후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특히 사람들이 사라진 마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 어쩌면 그 마을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숨겨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 마을에 얽힌 전설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무언가를 반영한 것일지도 몰라.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숲속의 전설은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 나는 종종 그 숲을 다시 찾아가 볼 생각을 하곤 해. 하지만 아직도 그 숲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어.